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무치 양성민입니다. 네, 에이세사빠 송철입니다. 네, 표대표 표현봉입니다. 네, 오늘은 대출 얘기 좀 해보죠. 최근에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2017년도 이후에 부동산 관련돼서 많은 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또 대출 관련돼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018년도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볼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 내 집을 마련할 때 대출 없이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럴 수 있는 가정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네. 대출을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이제 흐름들을 보면 이제 다주택자들의 일단 돈줄을 좀 조이는 이런 형태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신 DTI가 이제 시행이 되면 또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전략이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난 1월 24일 동아일보 기사 내용이네요. 신 DTI 31일부터 시행이 돼서 다주택자들 대출이 지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DTI라고 하면 이제 이게 데비트 인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 DTI가 적용이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매달 받는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이제 몇 %일 거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DTI 비율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대출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새로 대출 받는 거에 원리금만 반영을 하고 기존에 건 이자만 반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이제 원리금이 반영이 된다는 측면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뭐 대출 한도도 부담되겠지만 또 갚는 사람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겠네요. 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제 부채 관련돼서 여러 이제 흐름들이 변화가 있는데 과거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잡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이런 정책이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이 너무 과열이다, 조금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주택자들을 약간 때려잡는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2014년 뭐 이럴 때 보면 2014년이나 15년도에 보면 LTV와 DTI 규제를 완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조금 더 많이 대출을 받는, 그러니까 빚내서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청약 제도를 개편해가지고 청약통장도 이제 2년 이상 이제 그 보유하고 납입을 해 1순위가 됐던 거를 1년으로 이제 좀 줄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2015년 4월 달에는 민영 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건설사로 하여금 너희들을 그냥 자율적으로 분양가 책정해. 이게 약간 고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하는 이런 식의 정책을 피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게끔 이제 열어준 측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도 이런 영향으로 볼 수가 있죠. 이래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과열이 되기 시작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차 싶었는지 무슨 뭐 가계부채 종합방 관리 방안을 세우겠다, 그리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세우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담보대출을 예전에는 이자만 내게끔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하겠다. 그리고 소득 증빙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꼼꼼하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들을 펴 나가다가 이제 2017년 이제 8월 달에 파리 대책에 의해서 이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이게 사실 제도만 있지 이게 사실 지정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지정을 하는, 그러니까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른바 돈줄을 잰다라고 보시면 되고, 투기 과열 지구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일단 지정을 하면서 페널티를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신DTI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빚을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이 집 사고 그다음에 이른바 그 강남 아줌마들이 그렇죠. 그 소득도 없는데 뭐 부동산 좋게 말하면 투자 아니면 투기 이런 것들을 조금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보여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매매 지수 그래프를 보면 감정원 자료를 보면 아주 말씀하신 그 정부 대책과 흐름과 비슷하게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번에 어떻게 좀 규제가 세분화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파리 대책 내용이거든요. 근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기 지역이 가장 모든 페널티를 다 가져간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과열지구 플러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투기지역은 조정대상 투기과열 투기지역 모든 규제를 다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플러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은 이제 그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되는데 이른바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투기지역은요 서울의 재건축 집중되는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목동에 있는 양천구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용산, 노원 뭐 이런 데들이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나머지 서울 지역, 뭐 구로구라든가 금천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이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천하고 성남 분당이 있고요. 대구 수성구가 쫙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이제 경기도와 같은 경우는 하남, 일산, 광명, 동탄, 이진도시, 위례신도시 이런 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해운대 동네를 포함한 7개 구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뭐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된 자료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좀 언론화돼서 아마 부동산 있으신 분들은 이런 투기지역,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어딘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걸 아직도 모르신다 라고 하면 그분은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가요? 자, 그 다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상 지역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른바 이제 조정대상 지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 플러스 투기과열지구 플러스 투기지역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다 해당되는 거다.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4월 1일 이후에 양도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강화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주택자들 4월 1일 이전에는 집 팔아야 뭐 이런 신문기사 보신 게 있을 텐데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는데 2주택자에 대해서는 플러스 10%를 하고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 20%를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오래 보유하면 약간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이거를 이제 배제시키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 팔 때는 좀 쉽지 않다라기보다도 예전보다 이제 양도 차익을 더 많이 가져가기는 어려운.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건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대신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때는 중과세를 좀 배제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우리 센터장님은 본부장님 집이 여러 채야. 네. 임대사업 돌리겠어 안 돌리겠어?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이게 세법도 잘 아시고 하시는데 정부 정책도 잘 이해하시고 돌리겠어요 안 돌리시겠어요?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은 방송 나오셔가지고 그 뭐 이렇게 퇴로를 너무 일찍 열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근데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예전에 2005년 8.3.1 대책 때 약간 이게 정책 얘기가 되는데 2005년 8.3.1 대책 때 이때는 그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 양도소득세도 중과세를 하고 보유세도 강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이른바 그 뭐죠? 그 일단 뭐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걸 강화시키면은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아주 중과시키는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재산세를 그대로 놔둘 거면은 이제 소득세를 중과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둘 다 올려버리니까
때를 놓친 사람들이 정권을 바꿔버리자 이렇게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면서 다주택자들한테 전 그게 싫으면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라라고 퇴를 열어준 것이 오히려 저는 약간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요.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조동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는 전세 살고 이래도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07년 8월 3일 이전 주택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 전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양권 전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전에는 사실은 분양권 1년 이내에 팔면 50%, 1년에서 2년의 경우에는 40%, 2년 이상일 경우에는 누진세율로 과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샀던 사람들이 좀 가격이 높아져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제 팔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좀 강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0%의 양도소득세율이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올해 1월 25일 이후에는 전매 제한이 걸린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즉 할 땐 세금 내 건 다 내고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LTV, DTI가 어찌 보면 이제 대출 규제의 핵심인데 이 관련돼서 우리 실수요자들 아니면 그 집이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따라서 어떻게 좀 부담이 달라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LTV하고 DTI에 대한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예전에 없다가 이제 새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LTV 60%, 그러니까 집값 대비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DTI는 이제 50%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서민 실수요자가 받는다 그러면 플러스 10%를 해주고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있는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이제 10% 깎는 이런 식이 좀 됐죠.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60% 50%가 아니고 LTV는 70%, DTI는 60%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민 실소유자가 어떤 사람이냐? 일단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예, 생애 최초 구입자는 8천만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6억 원 이하야 된다, 주택 가격이. 이걸 동시에 충족할 때 서민 실수요자가 된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 나오는 거 보니까 소득 기준을 좀 높일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로. 근데 이건 좀 나와 보면 거기 해당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보다 이제 더 이제 규제를 하는 게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인데요.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대출이 없던 사람이 신규로 받을 때는 LTV 40%, DTI 40%가 적용이 됩니다. 요즘 서울 집값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는 LTV 40%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 자본이 이제 상당히 확보가 돼야지 이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서민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LTV 50%, DTI 50%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한 건이라도 받았던 사람이 받으려면요, 사실은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단 신규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규 대출 불가한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라고 약정할 경우에는 LTV, DTI를 30% 적용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제는 좀 과하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조금 이제 막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신문에서는 자꾸 공격을 해요. 뭐라고요? 어떤 언론에서 공격을 하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저는 그걸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민들? 제도 있잖아요 지금. 네. 또 서민들 관련돼서 지금
그 관련된 뭐 보완돼서 규제가 좀 나오고 있고 해서 뭐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으신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규제가 왜 필요하냐면 서민들이 단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게 저는 훨씬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한 7억, 8억, 뭐 6억이라고 쳐보죠. 6억이 있는데 그럼 6억짜리 집을 사는데 70% 대출을 받는다? 서민이? 그럼 4억 2천. 그럼 한 달에 내야 될 이자가 100만 원 일단 훌쩍 넘어간다. 근데 원리금까지 내면 사실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LTV나 DTI를 고려를 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집을 대출을 얼마나 받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금 흐름을 잘 생각해보고 자금 마련 계획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뭐 대출 규제를 보면서 우리 표 대표님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뭐 우리 그 에셋 아빠가 잘 정리해 주셔서요. 그걸 뭐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에서는 그게 뭐 LTV를 얼마건 간에 오르면 되지 않냐라는 그리고 내가 계속 소외받을 수 없다라는 그 인식들을 부추긴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좀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진짜 실질적으로 나는 이제 실소유자로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제도나 이런 특이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뭐 내가 대출 한도를 얼마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는지를 꼭 따져보시는 게 주택구매에서는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아. 이 인식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긴 한데 예, 그걸 좀 깨부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예, 그 이슈는 좀 계속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표 대표님 얘기 잘해주시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자기 자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을 사놓으신 분들은요 정말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분양권을 사놓고 나 이거 팔아서 돈 벌 거야.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강남 이쪽은. 근데 아마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대출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전세를 끼더라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출에 대한 어떤 비율을 잘 따져보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DTI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좀 전에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으시고 좀 신DTI를 좀 짧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용어에 대해서는 듣긴 듣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언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DTI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원리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존 대출이나 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을 해가지고 이걸 분모로 놓고 이걸 연간소득으로 나눠가지고 퍼센티지를 계산을 했는데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를 연간소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DTI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게 장래소득을 이제 반영을 하는 이런 대상 자체가 조금 이제 넓어지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일단 2년간 증빙 의무가 배제가 되고 장래소득의 증액 한도가 이제 상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금융감독원 자료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구입을 할 때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다주택자의 사례를 좀 나눠놨는데요. 무주택자 신혼부부 사례를 보면 현재 무주택자고 2년간 연소득 4천만 원이다라는 증빙을 제출을 하고 만기 20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24%다. 그리고 예상 소득 증가율이 1.31%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2억 9,4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나왔는데 신 DTI가 적용이 되면 예상 소득 증가율을 반영해서 일단 3억 8,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한도 자체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자금 계획 잘 세우고 하셔야 됩니다. 그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기존에 1억 8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있고 금리가 이제 3.5%고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기존에 이제 조건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연소득이 7천만 원인데 새로 만기 30년에 3.24%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는 3억 8,9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 주택을 만약에 처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1억 8,4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에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집을 담보로 또 대출받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 에셀 아빠님이 이제 바뀌는 대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웃자라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 네. 뭐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내 집 마련을 계획을 세우실 때는요, 일단 우리 지역이, 내가 사는 지역이,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냐, 조정 대상 지역이냐, 그 외 수도권이냐, 여기에는 LTV, DTI 규제가 되니까 이걸 우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분양권 전매해서 돈 벌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셨거나 기존의 분양권을 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LTV DTI 비율을 확인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내가 서민 실소유자가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규제 플러스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대출 한도,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다주택자가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투기적의 경우에는 세대당 한 건의 주택담보대출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투기적의 한 건의 대출을 허용을 하는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라고 해도 LTV DTI는 30%만 적용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자금 계획을 잘 세워준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청년 신혼부부가 새로 집을 산다. 그러면 장래소득에 대해서 이걸 반영해가지고 한도를 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은행 자율이에요. 장래소득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혹시 조금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은행별로 상담을 받아서 좀 발품을 반드시 파셔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부동산인도 사이클이 있죠. 사이클이 있는데 뭐 상승장에서는 뭐 다 좋으니까 아마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락장에서 문제. 하락장에서 중요한 건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과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부자들은 버티죠. 돈이 많으니까요. 없으신 분들은 대출 이자가 지금은 뭐 저금리니까 크게 영향을 못 미치지만, 금리 기준금리 5, 6%, 뭐 5, 6%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예를 들면 그 한국감정원 기준 이제 경기도 아파트 실제 매매 지수를 보면 한 10년 정도를 딱 뽑아보니까 이제 정고점 정도 수준이에요. 뭐 서울은 돌파를 했지만 이제 정고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하락기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슴 아파하시고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이제 마음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저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현금 흐름,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들 이제 충분히 고려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뭐 우리 태배 대표님. 네,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주 그냥 저희가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간단한 로직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정권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과거에 같은 성향의 정권이 있었을 때 막았는데 더 올랐다, 뭐 이번에도 여지 없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뭐 호도해 가거나 이런 부분에 휩쓸리시는 거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최근에 상담한 케이스에서 그런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나름 뭐 소득도 괜찮고 잘 살아오신 분인데 부동산을 사지 않은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크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난 계속 안 사볼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이 큰 화두가 되긴 하는데 그것도 끊어보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선택하시는데 좀 부안해동하시는 선택은 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런 거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이 많이 남았습니다. 과거는 좀 다르게 정권의 기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시는 게 과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